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종결된 지도 어느덧 3주가 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길게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고가 지연되면서 탄핵 찬반 집회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재판 결과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간 정치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비상 대응을 선포합니다. (3월 14일) 혹은 21일 유력하다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 시간은 지났고요. 아직 언제 선고하겠다는 날짜가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이 탄핵 선고 관련된 이 상황에 대한 두 분의 생각 먼저 들어보고 또 다른 질문 몇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글쎄 12월 3일 한밤중 계엄 이후로 한 3개월에 접어들고 있는데 글쎄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한 사막 중에 거의 클라이막스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헌법재판소 내부의 재판관들이 지금 이제 고심이 큰 것 같아요. 조금 예측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아마 제 생각에는 재판관들께서 자신과 다른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내 생각이 나의 판결이 어떤 결점이 없을지 굉장히 되돌아보는 것 같아요. 이미 애초에 당초 결심했다 하더라도 여러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순연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거창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나침판이 어디로 가리킬지 지금 기로에 써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죠. 12월 3일 날 밤에 있었던 일이 워낙 놀랄 일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중한 일이 그날 밤에 벌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시간이 12월 3일에 머물러 있는 이 일이 마무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요. 그 결과를 기다리는 국민들이 많이 지쳐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 시점에서 사실 걱정되는 거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패싱이 노골적으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특히 트럼프 2기에 들어서서 새로운 질서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 대한민국은 어떠한 발언권도 기회도 보장되지 않는 이 상황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마무리하고 정상사회로 복귀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사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보다는 너무 명쾌하기 때문에 간명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주를 이루었었는데 가장 오래 수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까지의 상황인데요. 박재일 실장께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그다음에 재판관들끼리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자기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전히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법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배경도 굉장히 여러 요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헌법재판소가 원래 완전히 법률적인 사안만을 또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추상적인 개념들을 많이 집어넣은 헌법 거기에 대한 위헌 여부를 또 따지는 것이니까 개념도 좀 포괄적이고요. 그리고 또 법률적인 것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재판관들로서는 또 거리의 지금 여론이 좀 대치적이잖아요.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앞에 와서 지금 데모를 하는 형국인데 그렇다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게 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의 최대 공약수 다수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판결문 작성이
그게 만만치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예를 들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그게 주 요인은 아니었지만 하도 국민들이 뜨더니 세월호 7시간 그 동안에 뭘 했느냐 이게 지금 소추에 들어갔잖아요. 이건 뭐 논의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재판관이 그냥 던져버릴 수도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제기가 너무 크니까 결국은 재판관들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밝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형국이라 봅니다. 예. 네. 김은건 의원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사건은 명확한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다른 점은 국민이 완전히 갈라져서 진영 대립을 극심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은 판결도 해야 되지만 이 판결을 통해서 국민들을 통합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할 생각까지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짐작을 해요.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헌정을 수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나아가게 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국민 통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확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갈라져 있는 민심을 어떻게 추스리고 그러한 내용을 결정문에 담을 것인가를 매우 꼼꼼하게 그리고 여러 주장들을 배척하지 않고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됐어요. 법원이 아주 이례적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했고 또 아주 이례적으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체포 52일 만에 그래서 석방이 되었는데 윤 대통령 석방이 어떤 파장을 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번엔 김 의원 먼저 하시죠. 그러니까 12월 밤에 비상계엄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측할 수 없는 정말 돌출적인 행위였듯이 지금 현재 내란죄로 기소되어 있는, 지금 탄핵소추에서는 내란죄가 빠져 있다고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내란죄로 기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되어 있고 그 종범들이 전부 감옥에 있는데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자가 석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고 법상식으로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사건이 우리 국민들에게 끼칠 파장, 특히 사법체계 질서에 대한 신뢰성을 매우 훼손했다는 점에 있어서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 파장이 사실 만만치 않죠. 그 국민들이 이제 법을 어떻게 보겠어요? 무슨 날짜 시간 계산을 대통령한테만 합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일을 대통령한테 하나 그 적용을 하고 다른 피의자들한테는 또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잘못 가면은 이 법조인 전체가 저거 자기네들끼리 농간하는 세력으로 인식될 염려도 있어서 저는 그 걱정도 크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대통령이 그렇게 석방되지 않았으면 민심이 이렇게까지 극심하게 더 갈라져서 대치하는 현상도 또 그래서 판결이 늦어지는 원인, 그리고 형사재판은 더 늦어지고 만약에 또 탄핵이 인용되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내란죄의 수괴가 대중집회에 나와서 연설을 한다든지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걱정입니다. 네. 박철일 실장 어떻게 보십니까? 파장이 어떨 것 같아요? 글쎄 먼저 김 의원님 얘기하신 부분이 제가 상당히 동의하는데 역설적으로 예를 들면 먼저 전제할 것이 대통령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 앞에 평등할 수 있겠지.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은 일단 당장 헌법상 내란 외환죄를 제하고 재직 중에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그 불평등이죠. 일반 국민과는 달리.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단 봐야 되고요. 물론 그 지기현 판사죠. 부장판사가 중앙지법에
대통령의 구속이 이런저런 사유로 좀 무리하다, 부당하다는 게 아니라 무리하다 이게 그런 취지로 석방을 했는데 저도 뭐 살짝 석방될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모두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판결문을 쓰고 있다 그러는데 그 고심한다 그러는데 여기도 집판사도 아마 굉장히 고심한 부분이 좀 녹아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구속 기간의 시간 계산. 날짜로 해야 되는데 왜 시간을 하느냐? 집판사는 아니 48시간이라는 시간 제도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그건 틀렸다. 시간 계산도 너 못 하느냐는 거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대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뭐 김영건 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형사재판 가장 중요한 것이 내란죄 우두머리라는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긴 시간 그 법정 공방이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형식으로든. 근데 이게 재판사가 보기에는 애초부터 이게 형식 절차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져 있다. 공수권이 원래 수사권이 없잖아요. 공수처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여기 왔으니 이 자체부터 뭔가 이상하다. 이걸 처음부터 구속까지 해놓고 시작하면은 제대로 된 재판이 안 될 것이라는 게 중앙지법지기현부장 판사의 판단이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동의하고 또 좀 어려운 말이지만 뭐 독과 독수 여러 가지 증거가 오염돼서 왔는 부분 그리고 수사권이 없는 주체가 증거를 막 수집해놓고 그것을 재판정에 증거인 양 들이밀었을 때 꼬리가 나중에 본체를 흔들었어. 그 절차가 재판 전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이 재판사의 어떤 판결 요지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좀 납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보면은 판사가 본인이 염려하는 것을 판결문에 담았다. 근데 뭐 다 매끄럽진 않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 법이 판사 한 명의 판단에 모든 걸 의존하지 않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롭거나 납득이 안 가는 영역이 있는 부분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기회가 열려 있고 그러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청구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또 포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증폭시키는 거죠. 탄핵 심판 선고 3월 중에 가능하다. 아니면 4월 초중순까지 간다. 어떤 입장이신지. 다음 주 돌아오는 주 뭐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의 2심 선거 26일이고 수요일이죠. 아마 네. 월요일 날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혔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도 어쩌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생각했지만 4월 초가 좀 유력했다고 애초부터 이 부분은 제가 좀 생각이 맞았던 것 같은데 4월 3일 정도, 4월 3일 목요일이든가 대충 달력을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무적으로 아마 이게 그 정무적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다른 것들을 헌법재판소가 생각해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을 헌재가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만 하더라도 이론상은 뭐 선입 선출 그러니까 먼저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을 선고하고 그 뒤에 탄핵된 국회에서 탄핵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전 또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아마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정무적으로 좀 고려할 것이다. 뒤늦게 탄핵 소추 의결이 왔지만 한 총리의 그 탄핵안을 먼저 의결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은 헌재도 결국은 거기도 인간이 하는 거니까 다른 어떤 법률적인 걸 떠나서 여러 사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네. 볼 수 있겠죠. 김영건 의원은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26일 날 그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빠르면 같은 날을 하든지 왜냐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은 그 이재명 대표 판결과 이 대통령 탄핵이 연결 안 되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건 사실 연결되어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아예 같은 날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재판이 있고 나서 그걸 보고 대통령 판결을 하는 모양새는 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26일 날 하는 게 하나의 변수이긴 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보다 조금 좀 더 뒤에 할 것 같은 뒤에. 오히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관들이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논란이 없을 만큼 그리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결정문을 쓰고 싶은 마음이 큰 걸로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 굉장한 고심들을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어떻게든 결정은 8대 0으로 하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3월 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각 인용에 대한 결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누구 기각을 말씀하시죠? 윤 대통령 기각 인용입니다. 글쎄요. 내심 솔직히 생각은 있지만 워낙 지금 그걸 자신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아마 윤 대통령이 조금 불리할 것 같아요. 여러 측면에서. 그러나 언제의 그 재판 구조가 일도 양단으로 완전 그 쫙 가르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5대 3으로 만약에 그 법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패배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이길 수 있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판결 방식이 좀 후노스 정말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김영건 의원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인용될 거라고 봅니다. 사건의 명확성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서 돌아온다 이렇게 되었을 때 다시 총 들고 나오면 어떡해요? 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네, 네. 그건 너무 과도한. 엄청난 공포거든요. 네.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일이 뭐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 이후 이 사회의 지속성을 누가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기각이냐 인용이냐에 있어서의 망설임은 없고요. 명확하게 인용이고 그리고 또한 헌법재판관들은 국민들의 그 통합 이 부분을 굉장히 마음에 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의견을 모아서 8대 0으로 인용할 것이다. 그렇게 자리를 깝니다. 네. 헌재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거 한덕수 총리 탄핵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그다음에 그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과 어떻게 연결될지 뭐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기각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파면하는 것보다가 파면하지 않는 것이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 더 이롭다 이렇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죄가 없다가 아니라 현재에 있어서 그 죄의 위중성, 상당성이 파면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매우 아쉬운 점은 이번 계엄에 있어서 이 사건의 시발에 있어서 만약 한덕수 총리가 좀 더 분명하게 단호하게 대처를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이었거든요. 국무회의 자리에서 당신이 이 국무회의가 거치지 않으면 이 계엄은 무효가 되고 내가 자리를 걸고라도 무슨 수를 써서 난 이거 안 된다라고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대처를 했더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한 무모한 행동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한덕수 총리가 그날 그 이후에 본인이 보여준 모습에서도 그렇지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한 자세를 보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탄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시도, 계엄령 발표
활동 시도를 적극적으로 제지 못했다. 그리고 좀뭐 저항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뼈아픈 굴석이 있어요. 그 자리가 단순하게 내가 뭐 영광으로 맡는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에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장이라는 것은 평소에는 놀다가도 그냥 뭐 결정적인 순간에는 빠른 판단, 분회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건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우리가 또 그 시간 타이밍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주 너무나 짧았던 뭐 5분 한덕수 총리는 5분 정도밖에 안 걸렸다 국무회의가 이게 사실상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으면 그게 좀 제재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대통령을. 그래서 그건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탄핵이냐는 부분이 이제 한 총리를 탄핵해 버렸는데 계엄 이후에 민주당의 행보에 있어서 아마 이게 여러 가지로 여론이 뒤섞이게 만들고 새로운 국면을 어느 정도 가게 한 부분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에요. 민주당이 좀 자제했어야 되지 않느냐. 국가를 위해서나 심지어는 민주당 당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건 자제했어야 되는데 해버렸어요. 뭐 기분 나빴는지 아니면 뭐 좀 강경파들이 득세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이건 기각할 거라고 봅니다. 기각 아니라 이게 애초에 또 의결 정석수 자체가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이기 때문에 국회 3분의 2의 그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잖아요. 그것도 골치 아픈 구석이거든요. 그러니까 헌재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탄핵 선고 지연이 되니 각종 추측부터 여러 가지 이 설들이 있고 그 설들에 따라서 또 추측 보도가 양산이 되고 그것들이 다시 돌면서 또 다른 여론을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힘을 공급하다 보니 여야도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의 장외 여론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고 기대했던 선고 날짜보다 늦어지니까 국민들은 지치고 정치권은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주말마다 이제 대규모 장외전을 하게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저거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심정이 이해가 가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의 어떤 촉발, 여론이 제대로 안 될 때는 거리에 뛰쳐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건 글쎄요. 뭐 과도하지 않다면 저는 오히려 장려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거리에 나와서 내 얘기를 하고 속 시원히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나의 소수 주장, 우리의 우리끼리 무리들이 지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물론 단순히 뭐 폭력은 안 되고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좀 이게 단식을 한다든가 뭐 머리를 깎는다든가 글쎄요. 인간의 행위가 어떤 행위든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데 다 할 수가 있지만 자칫 그런 자학적인 행동은 지성을 갖춘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그러거든. 그래서 어린 애들이 만약에 학생들이 본다면 저게 뭐지? 이 21세기에 그런 좀 반응이 자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뭐 달걀 세례를 맞고 이랬는데 헌법재판소에 유감스러운 일인데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윤석열 파면하라, 아니다 윤석열 기각하라 이 피켓을 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국가적인 망신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이거 지금 왜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걸 감나와라 배나라 합니까? 자기들은 또 뒤에 앉아서 헌재를 존중해 준다고 그러면서 법을 뭐 어떻게 중시해야 된다 그러면서 헌재 앞에서 떠들면 그 시끄러워서 판결이면 작성하겠습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또 그 헌재의 3분의 1은 국회가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임명해놓고 자기들이 가서 이런 판결을 내라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단식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학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말하는 그 극우 장애 집회에 올라와서 재판관들을 발발하고 하는 현장에 가서 90도로 절하면서 고생한다고 하는 그런 헌재를 쳐부수자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 어떻게 보십니까? 나의 그 단호함, 그만큼 절박함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정치인이 이제 어느 정도 국민한테 좀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부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또 방식이 그거 아니고 우리가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좀 더 지성적이어야 한다. 그런 분들은. 제 국민을 말씀 우리가- 거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국회의원들은 지성적으로 보이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성적이지 않죠. 그 같은 당연히 당연한 것이죠. 그거는. 네. 당연해서 말씀 안 하신 거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김영건 전 의원께 잠깐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너무 개인적인 얘기지만 가족 중에 한 분이 지금 단수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뭐 그 정도 해둘까요? 네, 예. 그러시죠. 다음 우리 지역의 지역 단체장들과 이 지금 상황에 대한 이 동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SNS에 윤 대통령 사진과 각하 보고 싶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려서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탄핵이 각하되도록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라 부르자고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철우 지사의 같은 각하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 정치인들이 또한 지역의 지도자들이 주민들의 상황인식에 대한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그 많은 주민들이 두 번째 지금 탄핵, 내가 찍은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을 앞두고 있는 경험을 하는데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 주민들 대부분이 지역의 정치적 지도자들을 믿고 따라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렇다면 스스로 반성도 좀 하고 좀 국민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지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만 걱정하고 그에 합당한 발언만 계속한다라는 거는 저는 결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각하 얘기 자꾸 하는데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기각을 생각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기각이라는 게 불가능하니까 각하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곧 드러날 일들을 저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반복해 하는 거는 지도자로서 결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자신이 다시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할 때 현재 그 보수 쪽의 광장에 있는 사람들의 표를 갈구하는 행위죠. 네. 박 실장님 이 각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듣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소연설을 하는 걸 약간 좀 유머러스한 이야기죠. 우리 김영건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그 각하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 각하할 때 우리는 지금 안 쓰는 그 호칭이지만 뭐 궁정각자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 뭐 이런 정도의 아주 극존칭의 표현인데 너무 그게 이제 상하 관계를 확실히 구분짓는 윗사람에 대한 좀 아부성 뭐 별칭처럼 보여서 우리가 쓰지는 않는데 또 지금 이제 그 이 지사는 각하 그러니까 그 물리칠 각자입니까? 그런데 이 헌재의 판결이 아예 각하됐으면 좋겠다. 이건 대상도 아니라고 해서 이제 각하됐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자기가 그렇게 부르고 싶다 이렇게 했으니까 너 그렇게 뭐 근데 지금 정치인들이 너무 사생결단의 용어를 너무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지식 있고 자신 있고 이 내면이 충만하고 그리고 전문가일 때 진정 아는 사람일 때 유머를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철우 지사의 그 별개로 우리 정치권 전체가
좀 그런 좀 유머를 좀 쓸 수는 없는가요? 액면 그대로 이 미트 섞인 말로 받아들이자고 하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위트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논란을 일으키는지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든다는 겁니다.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 계속 어디 강연하거나 인터뷰할 때마다 어쨌든 뉴스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시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지난 19일 날 서울대 강연에서는 윤 대통령이 석방됐기 때문에 탄핵 인용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놨고 탄핵 인용 어려울 것이다는 말과 또 다르게 하고 있는 조기 대선 준비 비슷한 행보 이것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양수겸장이겠죠. 홍준표 대구시장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것이다. 이건 석방을 기대하는 바라는 그 진영에 대한 기대치를 좀 올려주고자 하는 것이고 또 당장 선거가 만약에 파면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가 이루어진다면은 그 지지세가 홍준표 시장에 속한 국민의힘에 쓰는 절대적인 지지층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도 써서는 안 되겠지만 배신의 어떤 그런 정치인으로 지키기 두려울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측면의 덕담이라고 저는 보고요. 양수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용된다 하더라도 파면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말에 대한 그 책임을 틀렸다는 책임이 홍준표 시장이 올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언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네. 홍 시장은 묘한 게 굉장히 장점이 있는 부분이 이게 좀 어폐가 있지만 어떤 말을 이렇게 좀 터프하게 해도 쉽게 그 데미지를 입지 않는 정치인인 것 같아요. 그게 참 묘해요, 제가 보기엔. 이런 발언을 하실 때도 조금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주시는 방향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잘못 하나 말하는 바람에 평생 그게 찍혀서 안 돼요. 근데 홍 시장은 제가 보기엔 저는 정말 그 사람이 가진 약간의 장점으로 좀 보고 싶은 거지. 그거는 좋게 해석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정치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잘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일단. 그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얘기를 해도 타격을 안 받는다. 그만큼 신뢰성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정도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사회적 혼란과 관련된 얘기, 결정과 더불어서 나타나게 될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까 몸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같은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 직무유기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몸조심해라. 이러니까 조금 그 신체가 들어가서 이제 사실 문제가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저는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그 칼로 이렇게 시해 위협을 직접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재판관 임명을 납득할 만한 사실 이유가 있을 수가 없죠. 그냥 귀속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에 기인한 건데 저는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뉴스를 딱 듣는 순간 아차 이게 이재명 대표 왜 이런 말을 했지? 이게 만약에 대통령 선거 시절이었으면은 대통령 선거 기간이면 제가 보기엔 한 5% 10% 날아가는 거예요 거의.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게 지금 하나의 다시 주홍 글씨로 이게 새겨질 거예요.
먼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누구나가 체포할 권리가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누구나가 체포할 권리가 없어요. 국민 누구나가 자기 자력 사적인 보복을 위해서 누구를 체포하면 안 돼요. 가장 금기시되는 얘기예요. 이 말 속에 무서운 말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변호사이자 법률가인 이재명 대표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원고에 없던 뭐 최고의 현장에 말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좀 익스큐즈, 그러니까 양해될 수 있다고도 하지만 글쎄요. 본 마음에 이제 머릿속에 누구 말만 또는 내 머릿속에 담기지 않으면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그리고 우리가 몸 조심하라 이런 말도 뭐 방길 조심하라 이런 것이 사실상 뭐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가 발언할 수 있는 용어는 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실망스러웠다는 것이고, 뭐 사회자님께서 이재명 대표도 놀랄 일이 아니다 그랬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극하게 표현하고 싶진 않은데, 이런 발언이 예를 들면 이제 지금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이 그게 결국은 허위사실 공표죄인데 말을 잘못해서 생긴 일이거든요. 물론 인식을 호도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지만은, 예를 들면 국토부가 협박을 받아서 내가 대장동 뭐 서류 저거 했다, 뭐 김문기 안다 모른다 이거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좀 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조금은 물론 뭐 격한 상황이 있었어. 용어가 불쑥 튀어나오고 다른 용어가 불쑥 튀어나올 수 있겠지만 내 마음과 다른 조금 실망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법률가이자 야당의 대표로서는 하기 힘든, 해서는 안 된 이전에 굉장히 하기 힘든 말이에요, 그게. 네. 명확하게 해놓고 가야 될 건 뭐냐면 현행범에 한해서 누구나 현행범은 국민이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직무유기를 하면 아무나 가서 아무 때나 체포할 수 있다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오는 26일 수요일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했습니다. 일단 선고 결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저는 1심처럼 징역형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기억과 인식에 관한 문제이고, 그리고 선거 과정과 또는 청문회 과정에서 즉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것을 가지고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추세가 그 정치인의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은 그것은 유권자가 판단하는 부분을 또한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것을 사법으로 강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보다 많은 국가의 판단들이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서는 전 뭐 무죄가 나오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형량이 벌금형으로 많이 낮춰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죄 선거법 위반하고 또 다른 몇 가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제 분명히 좀 알아야 할 부분은,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적 혼란 내지는 여러 얽히는 부분에 중요 변수 중에 하나가 자신의 그 사법 지금 논란, 그 재판, 이것이 차지한다는 것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직전 대통령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했던 정치적인 인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지금 재판에 매달려야 되는 형국인데,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하게 해석해서 개혁을 했든 뭐든 간에 그 한 변수가 되어 있다는 부분은 본인이 좀 자각을 했으면 한다는 싶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봅니다. 뭐 다만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을 좀 벌 수 있는데, 이것도 만약 가정이 이제 대통령 선거와 연계된 것인데, 만약 선거가 있다면 뭐 계략적으로 우리가 예상 상식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은 그 사이에 대법원 판결이 좀 어려울 것이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이 대표가 시간을 벌 수 있을까, 그것도 고개가 좀 갸웃거려집니다. 그러나 다만 이 선거법 위반 하나만 본다면은 제가 생각에는 이
대표가 유무죄에서 무죄를 계속 확신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거권을 피선거권 박탈당할 정도의 형량이 나온 선고가 유죄 선고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대선 출마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여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권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 압박이 되죠. 뭐 포인트 마일리지 올라가는 공격이 되니까. 네. 그건 정말 뭐 이재명 대표의 좀 결단 내지는 고심이 필요하겠죠. 정말 온마이웨이를 하는지 아니면 그런 여러 정황들을 감안해서 일시금 후퇴를 할 것인지는 정치적 결심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여당이 국민의힘이 뭐 야당을 향해서 너 저 유죄 받았으니 이제 그만 나오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내부적으로 이제 문제겠죠. 네. 만약에 이게 이런 상황은 그 미래 예측과는 달리 막상 닥치면은 또 다른 그게 확장이 될 소지도 충분히 있거든요. 흔들 소지가. 그래서 예를 들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 면전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긋나긋하게 얘기했지만 당신이 좀 그러그러한데 나는 더 훨씬 이재명 대표를 뛰어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지할 생각이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한 발언이죠. 우리는 정치인들이 숨은 함의를 잘 짚어봐야 하는데 그런 민주당 내부의 상황 변화가 충분히 예견된다. 그것까지도 돌파해야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바가 가까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판결을 봐야 되고요.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진 여러 가지 혐의가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문제들, 크지 않은 문제들을 엮어 만든 측면이 있고 우리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그 낙선한 후보를 지금처럼 몰고 간 정권은 없었죠. 그리고 여당이 야당 대표를 공격하고 악마화하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여당 그런 정부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을 한 것을 석 달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다가 그게 드러나니까 그것도 이재명 때문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현재 이재명 대표한테 씌워진 혐의를 바라볼 때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이 옳았다라고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항소심 판결은 많은 것을 그 사법부에서 고려해서 판단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다음 토론 때 얘기합시다. 네. 예. 지금 곧 이제 판결이 나올 텐데요. 여야가 이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가는 길을 조금이라도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분 말씀 듣고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한 말씀드리고 두 부류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정치인에 대해서 아까 저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좀 더 공부를 하고 지성적이어야 되겠다. 리더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사람을 뭐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평범한 분들 대중보다는 공익과 국가를 더 생각하는 것이고 말에 있어서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부류를 우리가 리더라고 한다면 그 리더의 역할에 좀 충실해졌으면 좋겠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또 이 탄핵 정국의 각자 진영에서 리더라고 자부해서 거리로 뛰쳐나가는 분들도 그걸 많이 좀 고려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이고 탄핵에 뭐 승복 문제가 있는데 뭐 그게 참 유치한 거죠. 이것도 약간 뭐 조폭 문화에서 나온 것 비슷한 그런 뭐 시합 따기 전에 우리 월드컵 뭐 축구 대회를 하는데 뭐 너 짓는 거 인정하라고 하면 누가 시합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만한 얘기고 다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승복 안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데 다 인정하잖아요. 아니 내가 그 판결에 탐탁지 않고 내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박정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지나고 보니 야 정말 판결문이 훌륭해서
탄핵이 기각되는 게 맞구나. 저게 정말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네. 뭐 탄핵을 받아들이겠다. 이건 우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 헌법재판관들의 역할인 것이고 그런 적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어쨌든 탄핵을 승복하고 안 하고를 또 국민 개개인에게 강요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문제는 이제 그렇다면 뭐 승복하지 말라고 뛰쳐나가라는 얘기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성숙도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그 위치가 스웨덴 네텐보리 대학에서 보면은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냥 선거만 제대로 잘하는 국가로 추락했는데 그걸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지성적인 지도자 그리고 남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 무리하게 그런 사회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결과를 놓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만 제대로 승복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아직까지도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헌재 재판하러 나와가지고도 진짜 어제 했는 얘기 오늘 했는 얘기 다 본인이 뒤집어가면서 거짓말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분이 정말 좀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을 기대해 보고 싶고요.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서로가 이해하고 통합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거다. 내 주변에서 봐도 대화가 안 되는 분 많이 있잖아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생각을 누가 어떻게 서로 바꾸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당장 기대하는 건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인내와 시간, 고통을 국민들이 함께 지면서 지혜를 모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폭력은 철저하게 배격하기 위한 서로 간에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상대를 지나치게 공격하고 혐오 발언을 일삼고 분열을 조장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치의 좌우를 떠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합의하고 단호히 배격하고 배척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모시고 함께한 월간 정치. 오늘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정치권 이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춘래 불사춘은 중국의 고전 시구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직역하면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는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절의 아름다움이나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거나 마음이 우울하고 공허한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마음을 이보다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의 열기가 더해질수록 판결 이후의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은 더 스산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해진 대통령 부인의 총기 사용 관련 발언과 야당 대표의 몸조심해라는 발언은 우리를 더더욱 스산하게 만듭니다.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고 짐작하지만 헌재 판결 이후에 국민 통합을 고민하는 최소한의 역할은 해야 합니다. 광장의 열기에 취해 국민이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맹추위로 고생했더라도 겨울은 가고 봄은 오더라는 경험을 믿고 서로 위로하고 싶은 시절입니다. 이번 주 시사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